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양혜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지난달 국내 한 업체가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사람이 실제로 살 수 있는 집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런 소식을 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2층 단독 주택의 뼈대와 벽체를 만드는 데는 11시간밖에 안 걸렸다고 하고요. 또 창과 문, 또 계단, 주방 등 실제 주택의 모습을 갖추는 데에도 단 20일이면 충분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3D 프린터로 주택을 만들었더니 비용 역시 저렴해져서 현 시세의 절반 정도 수준인 7천만 원이면 주택 하나를 짓는데 충분했는데요. 이 기사에 대한 유튜브 조회수가 이 100만 회를 넘을 만큼 시청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네.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렸다고 하는데 그중 가장 많은 관심을 얻은 건 역시 안전성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안심하고 살 수 있을 정도인지, 이 3D 프린터로 만든 집은 충격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했는데요. 네. 시청자들의 반응에 이 건설 업체가 차량 충돌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제가 실험 영상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 지금 보시면 크레인을 이용을 해서 차량을 매달고 있습니다. 이제 차량이 네. 매달리고 나면요, 2.5톤 정도 되는 이 차량을 이제 크레인에 매달고 집으로 충돌을 거침없이 시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자세히 보면 차량 앞범퍼는 움푹 파일 정도로 큰 충격이었는데 네, 그러네요. 벽체는 굉장히 멀쩡했다고 합니다. 균열이나 금이 간 곳도 없었고요. 내부 안에 유리창이나 주택 내부도 굉장히 멀쩡했는데요. 네. 이 건축 업체의 이야기를 따르면요, 한 40톤 정도의 충격까지 버틸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개발한 기술은 저렴한 가격으로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졌는데, 문제는 현행 건축법상 사람이 사는 건축물을 3D 프린터로 만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 미국이나 일본 등은 이미 3D 프린터 주택을 상용화하고 있는 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건데요. 이 업체는 내구성 실험 이외에도 3D 프린팅 주택 거주 시 인체의 안전성 문제가 있는지 여부 등 이 다양한 실험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고요. 이 정부에서도 3D 프린팅 건축물에 대한 이 내진이나 단열, 거주 안전성 등 이 안전 기준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이게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또 건축 폐기물까지 줄일 수 있는 차세대 건축법이라는 건 분명하잖아요. 네. 네. 자, 얼른 기준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자, 다음 4위 소식도 인상적이었는데 그 몇 년 전에 과학계에서 부실 학술지 논란이 크게 일었었는데 요즘에는 고등학생들도 이 부실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고등학생이 학술지에 논문을 실는 거,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이 장관 청문회를 보면요, 후보자 자녀들의 이 논문이 실린 것,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문제가 되곤 했잖아요. 그렇죠. 아빠 찬스로 논문 저자의 무임승차하고, 그리고 또 대필이나 유료 논문 작성을 한 경우, 이런 경우는 당연히 부정행위로 봐야 하는데요. 네. 문제는 최근 들어서 이 부실학술지에 논문을 내는 고등학생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명의 연구원이 고등학생들이 이제 해외 학술지에 논문을 낸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를 전수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네. 최근 20년 동안 국내 고등학생 이 980명이 쓴 해외 논문 558건을 조사를 해본 건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총 558건 중 72건, 그러니까 13%가 돈만 내면 특별한 심사 없이도 논문을 실어주는 부실학술지에 실렸습니다. 부실학술지 게재 비율을 학교별로 살펴보니 영재고가 5.9, 과학고가 10%, 자율고, 외고, 일반고를 합쳤더니 22.4%에 달했습니다. 네. 네, 문제는 고등학생의 부실학술지 논문 게재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건데요. 2020년에 출간된 16편의 고등학생 국제학술지 논문 중 37.5%가 이 부실학술지에 투고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또 이 고등학생 시절 논문을 쓴 학생 저자의 67%가 추가 연구 이력이 없었고요. 일반적인 고교 교육 과정에서는 배우지 않는 컴퓨터 공학이나 의학 분야 논문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대입 입시를 위한 단발성 논문 작성, 또 인기학과 입학을 위한 조장용 논문, 이런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또 고등학생의 이 논문 실적과 관련해서는요, 지난 2014년
생활기록부에 게재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2018년에는 자기소개서에도 쓰는 것을 금지시키면서 사실 고등학생 전체 논문 발표 수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부실학술지 게재 논문 비율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해외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입시 전략용 논문 발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태입니다. 네. 연구윤리에 분명히 위배되는 일인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3위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이 3위 소식은요, 99.9%에 이르는 폭락을 하면서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된 암호화폐 루나와 테라 소식입니다. 이 루나와 테라는 한국에서 만든 암호화폐, 이른바 김치코인으로 불리는 화폐인데요. 예. 네. 테라 한 개가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한 코인이고 또 연동된 코인인 이 루나의 공급량을 조종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이나 국채 등 안전자산을 담보로 코인을 발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가격이 고정된 가상화폐의 알고리즘 공급 조절로 그 가치를 유지하는 방식을 선택한 건데요. 시장이 잘 나갈 때야 이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처럼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고 긴축 우려가 커지자 테라 가격이 갑자기 추락하게 됐습니다. 이달 1일까지만 해도 국내외에서 한 10만 원대에 거래되던 루나 코인이 지난 6일 급락하기 시작했고요. 10일쯤에는 1원으로 떨어지면서 99% 폭락한 겁니다. 예. 루나와 테라를 출시한 이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 랩스의 이 권도영 최고 경영자는요. 트위터를 통해서 직접 사과를 하면서 이번 가상화폐 프로젝트가 실패했다 이것을 인정하긴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인터넷 곳곳에서는 루나 투자금을 날린 피해 호소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루나 사태로 이 가상자산 시장에 민낯이 드러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대박을 꿈꾸는 개발자나 투자자는 물론이고요. 수수료만 챙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검증에 소홀했던 이 가상자산 거래소도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이 무엇보다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시나 감독 의무를 지지 않는 정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국내에만 한 1,200만 명이 넘는 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니 관련 가상자산 플랫폼을 조사하거나 감독, 제재할 법적 권한이 정부에 없는 상태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정과제로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 이렇게 밝힌 만큼 이번 사태 이후 관련법 제정 논의도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예.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건 좋은데 50조 원 넘는 돈이 사라진 뒤라고 하니까 참 씁쓸합니다. 자, 그래도 짜임새 있게 마련되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2위 소식인데 미국에서 UFO 청문회가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8일이죠. 미국 의회에서 이 미확인 비행물체 UFO에 대한 이 청문회가 50년 만에 열렸습니다. 네. 청문회에서는 미 정보 당국이 미확인 비행 현상, 그러니까 UAP 보고 사례가 최근 400여 건으로 대폭 늘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드론과 무인기 증가가 원인으로 꼽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청문회에서는요, 이 포착된 비행체들의 영상이 매우 짧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얻기는 어렵지만 정지 비행이나 급격한 방향 전환 등 첨단 기술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 미확인 비행 현상이 지구 밖에서 온,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UFO다라는 물리적 증거는 없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또 미확인 비행 현상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정보 공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청문회에서 이 미확인 비행 현상이 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 이외에는 새로운 게 없기 때문에 이 UFO에 대한 의문이나 뭐 각각의 주장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50년 만에 열린 공개 청문회여서 어떤 좀 새로운 정보들이 공개될까 좀 기대를 했었는데 별다른 유의미한 결과는 얻지 못해 아쉽네요. 자, 1위 소식은 최근 전 세계적인 관심이 쏠린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북한이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잖아요. 네. 그 이후로 확진자는 지금 현재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북한에서는 확진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발열 환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북한이 발표하고 있는 의심 발열 환자가 거의 확진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현재 북한이 밝힌 누적 발열 환자는 200만 명이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만큼 북한 내 코로나 유행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세계보건기구 WHO는 북한의 현재 유행 상황을 공개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별다른 응답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 마이크 라이언 WHO 이 긴급 대응 팀장은요,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곳에선
항상 새 변이 출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의 상황이 확실히 걱정스럽고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예. 현재 우리 정부가 파악한 바로는 북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진 건 4월 말에 있었던 열병식 이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10살 미만의 영유아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걸로 봤을 때는 홍역이나 장티푸스 등 이 수인성 전염병이 확산된 상태에서 코로나19까지 확산이 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WHO도 북한에 이 코로나19 관련 의료 지원을 제안을 했죠. 하지만 여기에도 북한은 응답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북한은 이미 지난주 중국에 지원 요청을 했고 이번 주에는 러시아에 긴급 의료 지원을 요청한 상태로 알려지면서 북한이 중국 지원을 통해 자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현재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그래도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핫파이브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